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감기는 좀 괜찮아졌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쌍화차를 끓여 먹고. 벌써 쌍화차를 끓여 먹고 나오신 거예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왜냐하면 목소리를 좀 예.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쌍화차를 아침부터 끓여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네. 이 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세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번대로 오는 전화 광고 아닙니다. 꼭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인데요. 전화가 오면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응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자, 뉴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어요? 네, 어젯밤 9시부터 약 28분 동안 통화를 했더라고요. 어젯밤 9시부터 통화를 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78일 만에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방위비 문제를 엮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어요. 네.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예.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세와 함께 다른 여러 문제도 한꺼번에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주제에는 한국의 엄청난 무역 흑자와 관세, 조선업, 미국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면서 한미 모두에게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집권 일기 때 합의한 방위비 증액을 그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방위비 재협상하겠다고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지난해 타결한 방위비 협상을 무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자, 상호 관세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된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래서 한미가 일단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네, 네. 정인규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찾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예.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서 통상 협의를 개시하게 되는데 정 본부장도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대화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그리고 조선 협력 등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네, 협상은 협상이고요. 일단 상호 관세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5일부터 발효됐던 10% 보편 관세에 15%가 더해져서 25%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를 이유로 추가 관세가 또 매겨졌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104%의 관세가 발효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은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백악관은 경고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협상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60여 개 나라가 줄줄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협상 타결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교 본부장은 목표는 일단 상호 관세를 아예 없애는 거다. 하지만 어렵다면 일단 낮춰가야 한다면서 협상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좋은 협상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어제 기자회견 열어서 발표한 내용인데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했어요. 네, 지명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네. 자, 임명한 배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운영 차질 그리고 국론 분열 우려를 꼽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가능성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을 언급하면서 헌재 결원으로 심판이 지연되면 현안 대응이 어려워지고
국론 분열도 심해질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이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신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내린 결정은, 그러니까 어제 내렸던 그 결정은 네.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라면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서 논란이 적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네. 일단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또 이완규 처장이라는 후보가 적합한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윤 전 네.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뒤에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 윤 전 대통령 결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합헌적 유권 해석을 내놓아서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도 나왔었습니다. 예. 또 이 처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도 드러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동안 임명을 미뤄왔었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던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이었고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0일 만이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석 달여 만에 임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정리해 보죠. 먼저 민주당이요. 일단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했어요.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건 아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한 대행의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거다.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은 환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에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서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려 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한 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냐라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면서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야 대치가 지금은 여야 대치가 아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이 일당과 사안을 이당이 갖고 됐죠. 네. 이 사안을 갖고 또 대치를 이어갈 것 같아요. 네. 예. 잘 들었고요. 자,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6월 3일에 치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차기 대권을 누리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는 예. 모습이에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0여일 동안 앞으로 각 당과 후보들은 명운을 건 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민주당 내 비명계
6개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죠. 앞서 김두관 전 의원이 그제 당내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합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권 도전 선언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 지사 측은 김 전 지사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김동연 지사가 여러 번 방문을 했고 김 지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서로 감사와 안부를 전하는 차원에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후보 단일화 같은 민주당 경선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출마 15명, 15령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예고한 인사들만 해도 한 17명은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까지 고려한다면 뭐 15명 그 이상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후보 중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장관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에 여의도에 마련한 선거 사무실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인근의 선거 사무실을 계약하면서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각각 광화문 광장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고 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현역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마자가 최대 15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선 규칙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이게 게임의 룰이잖아요. 예, 50대 50이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 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관위 및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선이 또 흥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후보들을 두세 차례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추려서 본 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비 경선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 대선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11명의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 2차 예비 경선을 통해서 8명, 4명으로 압축을 했었고 당시에 1차 예비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대 당원 투표 20, 그리고 2차 예비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대 당원 투표 30 방식으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리고 본 경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투표 50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선 이겼지만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윤 후보가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어떨지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가 최대 15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 인원을 몇 명씩 몇 차례에 걸쳐서 압축을 할지 민심 당심 비중을 각 예비 경선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에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쯤 퇴거할까도 관심이었는데 11일쯤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내일 모레예요. 서초동 사저로 옮길 짐 분류 등 관저 정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 자택에 대한 수리와 보수는 물론이고 퇴거 시 이동 경로와 경호 대비 등 대통령 경호처의 사전 점검도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언제라도 퇴거 일정이 통보되면 경호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일 모레 금요일에 이동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평일에 이동할 경우엔 출퇴근 시간대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피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